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S&P 500 지수가 6거래일 연속, 또 나스닥이 4거래일 연속해서 올랐습니다. 다만 다우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종목으로 봤을 때는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지만 반도체 쪽으로 훈풍이 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번 주는 또 연준의 금리 결정이라던가 또 고용 보고서라던가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경계감이 짙어지면서 관망세도 두드러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4개의 빅테크주들이 이번 주 실적 발표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경계감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 상승 출발했던 3대 지수가 이내 이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바로 3대 지수 밤사이 뉴욕 증시 흐름 바로 챙겨보시죠. 우선 빅테크 실적과 또 FOMC 금리 발표도 바로 이제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우리 시각 기준으로 내일 새벽 3시에 금리 결정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현지 시각으로 금요일에는 고용보고서 발표까지 참 여러 가지 중요한 이벤트들이 몰려있는 이번 주 이 슈퍼위크. 이 때문에 눈치 보기 관망세가 퍼지게 되면서 3대 지수가 보합권에서 이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다우지수의 경우에는 0.14% 약보합, 그리고 나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강보합 마감이 됐습니다. 4거래일 연속 장중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또 이어서 S&P 500 같은 경우에도 이 소폭 상승에 마지막으로는 그쳤습니다만 개장 직후에 6,400선을 돌파하게 되면서 자그마치 6거래일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펜하이머가 이 S&P 500의 연말 목표치를요 7,100선까지 상향했다는 소식 또 밤사이에 나왔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시장을 움직인 이슈들 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오가는 회담 관련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선 밤사이에 미국과 중국의 이 스톡홀름에서의 무역 협상 1일차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틀에 걸쳐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딱 절반 정도 현재 이 5분 능선을 넘은 상황이고요. 별다른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반도체를 움직일 만한 굉장히 좋은 소식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번을 보시자면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기술 수출 규제를 일시적으로나마 동결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이 파이낸셜 타임스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기술 수출 제한 조치를 일시 중단할 것을 이제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원활한 그런 합의를 위해서 잠시간에 이렇게 휴전을 조금 더 단행을 하자 이런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이어서 연준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내일 우리 시각으로 새벽 3시에 발표가 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로서는 7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만 여타에 비해서 가장 연준 내에서 이런 격화된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 블룸버그 통신의 밤사이 이 논의에 따르면요. 이번 7월 금리 동결에서 회의 같은 경우에는 월러 이사 그리고 보우먼 부의장이 동시에 금리 인하를 주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 동결 반대 의견이죠. 쉽게 얘기해서 이게 상당히 93년 이후로 이사 2명이 반대를 동시에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일 만큼 처음으로 발생한 일일 만큼 굉장히 이후에 연준의 금리 정책이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 자체 발표보다는 그 직후에 이어질 3시 30분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하루가 되겠고요. 이어서 밤사이에 뉴욕 증시 자금 흐름 어떻게 흘러가는지 바로 보시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관련 이슈 덕분에 이 반도체 단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요. 그 이외에 뭐 에너지 그리고 일부 테슬라와 빅테크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경계감 속에 하락불,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모습 확인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가장 먼저 제 눈에 띄는 건 테슬라, 바로 3%대 강세를 보였는데요. 테슬라는 사실 어제 굉장히 강한 이슈가 나왔었죠. 이 삼성전자와의 AI 칩 계약, 거기에다가 더해서요, 이 새롭게 서비스 약관을 업데이트를 했는데 여기에서 캘리포니아 베이 지역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다라는 예고까지 더해졌습니다.
이 약관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내 운행은 안전운전자, 그러니까 동승자가 반드시 탑승한 상태에서 FSD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앞으로 주행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고를 했고요. 이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1.8%대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또다시 장중 $175를 돌파하게 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어서 AMD 4%대 강세 보였습니다. 밤사이에 UBS가 목표가를 크게 올려잡았는데요. 기존 $150에서 $210까지 상향 조정을 한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어서 UBS가 아마존에 대한 목표가도 높여 잡았습니다. 덕분에 0.58% 상승했는데요. 아마존의 경우에는 기존에 $249, 그러니까 $250가 좀 안 됐었습니다. 여기에서 $271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외에도 일부 에너지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밤 사이에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유가가 상당히 크게 뛰어 올랐습니다. 약 3%가량 WTI 기준으로 급등이 나왔는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 유럽연합의 대규모 미국산 에너지 구매 약속 소식이 전날 전해졌었죠. 동시에 두 가지 이슈가 함께하게 되면서 에너지주 강세 보였고요. 반대로 헬스케어가 상당히 좀 약한 모습 보였는데 이 미국 보건부 장관이 질병예방특별위원회 의원 전원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길리어드 사이언스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또다시 빨간불을 킨 헬스케어주까지 만나봤고요. 금융주도 경기도나 우려감에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이 S&P 500 이외에도 나스닥과 또 다우 지수에서 시장을 움직인 종목들 탑 5 만나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역시나 상승 종목들 중에서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AMD, 그리고 온세미컨덕터 이렇게 반도체주들의 선방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또 나이키가 굉장히 강한 상승, 거의 4%대 강세 보여줬는데요. 나이키의 경우에는 JP모건에서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64에서 무려 $93까지 굉장히 높게 올려잡았는데 또 투자 의견도 중립에서 매수로 다시 한번 올려잡았고요. 내년 하반기부터 매출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게 가장 주요한 이유였습니다. 이어서 하락 종목들을 보시자면요. 우선 엘버말 또 1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 스코티아뱅크가 일부 리튬 광산이 곧 생산을 재개할 것이라면서 최근에 이 리튬 가격의 급등세가 굉장히 일시적으로 끝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게 되면서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 리버티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8% 급락 나왔고요. 이어서 코인베이스 실적 발표를 앞두고 모네스 크레스피아트가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고점 밸류가 좀 부담감이 크다라는 게 이유였고요. 이어서 프리포트 맥모란 구리 채굴 기업이죠. 밤사이에 이 칠레 재무장관이 칠레산 구리의 관세가 면제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런 말을 남기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을 움직인 종목들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특징적인 종목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요 기술주부터 보시죠. 지금 보시면 테슬라가 3% 가까이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흐름이 좋았는데 삼성전자 반도체 $165억 규모의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부분이 어제 이제 우리 시장에서도 상당히 흐름이 좋았던 부분의 배경이 되었는데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 테슬라에서도 호재의 훈풍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또한 이 미국과 EU 간의 이 관세 협상 15%로 타결이 됐는데 EU산 이 제품에 대해서 15%의 관세 협약을 맺은 상황입니다. 자동차 쪽으로 테슬라는 현재 독일 베를린 인근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면서 상대적인 우위에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영향 받아서 3% 가까이 올랐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과 EU의 반도체 협력 강화로 인해서 관련주들의 훈풍이 불었습니다. 사실 오늘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던 시장에서 상승세가 도드라졌던 부분이 바로 이 반도체 쪽인데 엔비디아가 1% 가까이 올랐고요. AMD가 크게 올랐습니다. 4% 가까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거의 주도주로 보였고 퀄컴이 1% 가까이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슈 있는 종목 보시겠습니다. 코인베이스가 3% 가까이 밀렸습니다. 지금 굉장히 흐름이 안 좋은 상황, 그동안 올랐던 부분을 많이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과열 경고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6거래일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동반해서 서클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B 투자 의견 보도록 할 텐데요. 나이키 3% 넘는 오름세입니다. 부진 딛고 수년간의 회복 궤도에 진입을 할 것이다라는 JP모건 쪽의 분석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목표가 올려잡았는데요. 93달러로 상향 조정이 됐고 투자 의견 역시 매수에서 비중 확대로 올려잡았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밤사이 매크로 지표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슈퍼위크에 상당히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오랜만에 다시 올라온 그런 하루였습니다. 우선 WTI 국제유가가 거의 3% 가까이 크게 뛰어 올랐는데요. 두 가지 주요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 시한을 50일이 아니라 12일로 앞당기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좀처럼 자신의 생각대로 러우전이 빠르게 중재되지가 않자 러시아에 더욱더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 유가를 자극했고요. 또 거기에다가 이 사우디 기업이죠. 아람코가 오는 9월에 아시아 시장에서의 가격을 인상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기존의 0.9달러 선에서 1.05달러 선까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올려 잡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오늘 국제유가 관련주들 상당히 눈여겨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달러 인덱스 98선 넘어갔습니다. 1.01%가량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 관측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유럽연합과의 이 무역 타결이 되자마자 강달러 현상이 다시 한번 두드러졌습니다. 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 역시 앞으로 이 빅테크의 실적 발표 그리고 FOMC를 앞두고 강해진 점 그런 점까지 달러 인덱스를 자극시켰고요. 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달러 인덱스가 오르다 보니까 원화가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1,390원 선을 막 돌파했고요. 하루 사이에 무려 7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반대로 비트코인 가격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게 되면서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0.84% 내리게 되면서 11만 8천 달러 선이 무너졌고요. 이어서 금 가격도 마찬가지로 달러 강세로 인해서 살짝은 빠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 관련주들 지난 뉴욕 증시에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채 10년물, 2년물도 그렇고요. 10년물도 그렇고 오늘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중요한 게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우선 오늘 밤사이 장중에 이 5년물과 2년물 국채 경매가 있었는데요. 우선 5년물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예상치는 상회했습니다. 반대로 이 2년물 국채 경매는 수요가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로 보자면 바로 곧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단기적으로는 커졌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계속해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질지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시그널이 부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2년물 같은 경우에는 곧 금리를 9월 달에 인하할 수도 있으니까 단기채는 괜찮겠다라는 심리의 수요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채권 수요가 12개월 대비해서는 좀 부진했습니다. 두 개 전부 다요. 이 때문에 미국채 10년물 약간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고요. 현재로서는 7월 금리 동결 확률은 96.8%로 거의 유력합니다. 이어서 9월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25bp 인하 확률이 63.7%로 가장 높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크로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화 연결 통해서 간밤 미국 시장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S&P와 나스닥 모두 소폭의 오름세를 나타내긴 했지만 관망세가 상당히 두드러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화자찬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크게 반응하지 않는 분위기였는데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실까요? 네, 그로 시장은 됐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유럽과 무역 합의가 이뤄지긴 했지만 조금씩 상향된 관세율에 대해 약간의 두려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시장은 평균 10% 관세율 정도면 인플레이션이 크게 자극받지 않으면서도 미국 경제가 그런대로 흘러갔을 것으로 봤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평균 관세율이 10% 후반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보다 커진 상황입니다. EU와 무역 합의도 과연 미국과 유럽 경제에 서로 윈윈할 수 있기도 합니다. 양측 간 통상 전성은 일단 피하긴 했지만 유럽 입장에서는 기존 평균 관세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성적표를 받게 된 것이고요. 이 때문에 는 물가 상승 등으로 유럽 경제가 악화될 우려를 표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천억 달러 투자를 받았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유럽이 이를 마련할 방법이 없을 것이란 입니다. 이는 유로화 가치 하락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로 환율은 전거래 대비 1.2%가량 독일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는 과연 긍정적일까? 수입품 가격 인상은 곧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하는 더딜 수밖에 없고요. 미국 경제 성장에도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역 정책과 효과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번 주에는 연준의 금리 결정,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7의 실적 발표, 고용 지표 발표 등 주요 이벤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에 좀 더 조심스럽게 투자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미국과 EU 그리고 일본이 협상을 한 상황에 중국과의 협상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정말 초미의 관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지금 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 또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 대표부 대표와 중국의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지금 5월과 6월에 이어서 두 차례 협상에 나선 이번이 세 차례죠. 세 차례 협상에 나선 시점인데 이번 이 세 번째 무역 회담에서는 큰 의미 있는 그런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조금은 또 부정적인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냥 합의 수준에 이르지 않을까, 약속 이행의 점검 정도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평가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첫날 회의는 약 5시간 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양측은 관세 유예 조치를 추가로 90일 연장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협상은 지난 5월, 6월 제네바와 런던에서 예비 합의에 이어 열리는 공식 후속 대화입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의 10%의 기본 관세와 펜타닐과 관련한 추가 20% 관세 등 총 30%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미 관세율을 10%로 책정 중이죠. 이 관세율은 8월 12일까지 적용되는데요. 만약 협상이 틀어지면 다시 각각 145%, 125% 관세율을 회귀할 수 있기 때문에 양국은 그 전에 다시 협상을 진행하면서 무역 봉쇄로 비화될 수 있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 만난 것입니다. 이번 협상에서 큰 돌파구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존 합의 이행 여부 점검과 핵심 희귀광물의 수출 차단 방지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중국의 시장 개방은 아직은 나오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을 조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은 오는 10월 말 또는 11월 초 성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를 고려하면 관세 유예 조치가 약 90일간 더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90일 추가 연장에 대해서 조금 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런데 국내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한국과 미국의 협상에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위기가 좀 어떨까요? 좀 긍정적인 분위기 나오고 있을까요? 네, 쉽지 않은 분위기긴 합니다. 일본과 EU 등 중국 주요국이 미국과 무역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무역 규모가 큰 국가는 한국과 인도 정도 남아 있습니다. 특히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 EU와 자동차, 철강 등 주요 품목과 관련한 경쟁국이기 때문에 한국도 반드시 15%의 관세율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협상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조선업 재건이라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내걸고 트럼프 대통령 구애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고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스코틀랜드까지 날아가서 너트닉 장관을 어떻게라도 만나라고 애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31일에는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 워싱턴 DC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베센트 세무장관 등과 만나 최종 협상을 타결할 전망입니다. 투자 규모를 4천억 달러까지 요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타협을 맺을 수 있을지, 한국의 민감한 소고기와 쌀 개방 수준을 어느 정도 봉합할지가 관건입니다. 15% 관세율은 무조건 받아내야 하는 아닌 만큼 우리 정부가 모든 카드를 동원할 것으로 보이기에 15% 관세율은 결국에는 받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연 이를 위해 미국에 준 선물을 고려할 때 이게 우리에게 유리한 것인지 아닌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관세 협상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얼만큼 또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어냈는가도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김상윤 뉴욕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이슈들 잠시 후에 머스트노 5와 함께 하시고요. 지금까지 전화 연결 알아봤습니다. 네, 머스노 5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요 5개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함께 보시죠. 자, 첫 번째 이슈 관세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지금 별도 무역 협정을 하고 있지 않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최종적으로 완료된 국가는 5개국이고 여기에다가 EU와 또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리고 중국도 무역 협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진행이 완료된 부분도 있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협정을 하지 않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15%에서 20%의 관세가 예상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아직까지 무역 협상에 합의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한 상호 관세 15에서 20%가 될 것이라고 현지 시간 28일 밝혔습니다. 스코틀랜드 턴베리 골프 리조트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협상에 합의하지 않은 국가들의 부과할 관세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두 숫자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관세와 관련해서 서한이 발송되면 그 서한이 바로 거래라면서 우리는 약 200통의 서한을 발송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난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했고 두 차례에 걸쳐서 발효 시점을 8월 1일로 연기한 상태인데요. 한국이 현재 8월 1일 이전 합의를 목표로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25%인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일본과 EU가 합의한 15% 수준으로 낮추는 게 현실적으로 1차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고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향해서 이 자국 시장을 세계에 개방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악관에서 EU 관세 15%에 의약품이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어제는 발언을 했었는데요. 다시 정정이 됐습니다. 의약품에 포함되냐, 포함이 안 되냐를 두고 폰데어 라이언 이 의장과 또 트럼프 대통령 혼선이 조금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밝히기로 의약품이 무관하다는 설명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니까 포함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이 미국과 EU의 협정에서 백악관 EU 관세 15%에 대해서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전해졌던 의약품에 대해서 포함이 다시 된다라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는데요. EU는 자동차 관련 부품, 의약품, 반도체 등에 대해서 미국의 15% 관세율이 부과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미국 EU 간 무역 협정 발표 현장에서는 관세율 15%의 의약품 포함 여부를 놓고 양쪽 정상의 말이 달라서 혼선이 있었던 바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정과 무관하게
이 의약품은 15%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처음에는 발언을 했지만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15%의 관세율이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을 포함한 대부분 분야에 적용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또한 이 미국이 전 세계에 부과하고 있는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관세 50%는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또 EU와 디지털 무역 장벽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다라고 전하면서 이유는 네트워크 사용료를 도입하거나 유지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스톡홀름에서 지금 무역 합의를 시작했죠.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앞서서 미국이 대중 수출 규제를 사실상 중단한 바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왜 그렇게 했냐라고 분석을 내놓으면서 경고하고 있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 유럽과 무역 협상을 일단락 지은 가운데 중국과도 의미 있는 합의를 이뤄낼지가 지금 초유의 관심사입니다. 현지 시간 28일 제3차 고위급 무역 협상이 시작됐다라고 외신은 보도했는데요. 미국이 스콧 벤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제이미 승그리어 무역 대표부 대표, 중국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등이 나서서 현재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중 스톡홀름 협상은 이 돌파구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90일간의 휴전 연장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연장이 이뤄질 경우에는 10월 말이나 11월 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조건이 마련될 수 있다라고 언론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한 기술 수출 제한 조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전 현직 미국 당국자 8명을 인용해서 수출 통제를 감독하는 상무부 산업보안국이 최근 몇 달간 중국에 대한 강경 조치를 피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전했는데요. 이는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차질을 빚는 것을 피하고 올해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즈 는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중국 양국은 현지 시각 28일부터 이틀간 스웨덴에서 열리는 3차 고위급 협상에서 상호 관세 인하 합의를 연장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연준의 지금 FOMC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금리 동결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엇갈린 경제 데이터 때문인데요. 사실 어떤 데이터는 좋고 어떤 데이터는 나쁘고 이렇게 혼선이 일어나면서 아무래도 연준에서는 동결을 할 가능성이 우세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이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지금 연준 쪽에서 금리 동결이 현재 확실시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움직임이 없을 것이라는 시장의 분석이 팽배한 상황인데요. 이 한두 명의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차입 비용 인하를 지지하면서 반대 의견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외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준 이 정책 기반자 대부분이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중앙은행 2% 목표치로 되돌리려는 진전을 무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여전히 갖고 있으며 현재는 이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보다 더욱더 관세가 큰 문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관세 9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그 영향이 가계 구매에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구, 의류와 같은 상품 가격 급등은 6월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연 3.5%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40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직후 정책 기반자들은 급등하는 가격으로 인해서 가계가 불안해질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 광범위한 인플레이션이 악순환을 촉발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노무라 증권에서는 월러와 보우먼과 같은 다른 FOMC 의원들 간의 단기 정책 전망에 대한 뚜렷한 차이를 고려할 때 25bp 정도의 인하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월러와 보우먼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이사회에 임명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이 백악관의 즉각적인
기록적인 금리 인하 요구에 저항하는 것을 비난하면서 내년 5월 임기가 끝나기 전에 파월을 해고하겠다는 생각을 제기하기도 했다라고 말했고요. 또한 이 기록적인 경제 성장도 앞으로 이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데에 고려 사항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테슬라 소식 보겠습니다. 자, 사실 국내 증시에서 어제 굉장히 핫했던 이슈죠. 삼성전자가 어제 급등하는 모습 보였던 이유기도 하고 또 테슬라, 머스크가 직접 SNS에 이렇게 이 삼성전자와의 169억 달러의 23조 원 계약을 체결한 것을 밝히면서 더욱더 강한 모멘텀이 받고 있습니다. 머스크 실제로는 그 몇 배의 금액일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머스크 CEO는 이 삼성전자와의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히고 테슬라 주가가 상당한 강세를 보였는데요. 테슬라 주가는 2분기 실적 발표 다음 날인 지난 24일 8%가량 급락을 했다가 하루 뒤 3%가량 반등을 했고 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머스크 전날 삼성전자와의 파운드리 계약 발표가 나온 뒤 테슬라의 이 A1 관련해서 차량과 로봇, 데이터 센터용 하드웨어를 통합하면서 테슬라의 고성능 AI 슈퍼컴퓨터 도조의 칩 설계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고요. 삼성의 텍사스 반도체 공장은 165억 달러 계약의 일부로 이 칩들을 생산할 것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에 165억 달러는 최소 금액에 불과하고 실제 생산량은 그보다 몇 배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동차와 휴머노이드에 탑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스노5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트럼프 파월은 금리 막 내리고 푸틴은 전쟁 막 내리고입니다. 네, 나름 라임을 맞춰봤는데 또 어제도 이제 또 요즘에 이 중요 인물들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시간하고 우리나라 시간은 완전 반대잖아요. 또 어제 미국의 아침부터 저녁 시간을 한국하고 정반대인 시간에 이 지금 저는 사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자, 어쩔 수 없죠. 모든 거를 다 봐야지 거기서 뽑아내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해. 자, 이제 어제 또 중요한 그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트럼프 대통령 원래 저기 스코틀랜드 간 이유가 그 자기 친모 거기 생가가 있고 거기 이제 템베리 골프장이 있어서 골프 치러 갔잖아요. 근데 그때 또 EU랑 또 한 건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쵸? 이게 의도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원래 쉬러 갔다가 그냥 가까워서 했나요? 그 얘기 나온 걸로는 가까워서 했다고 했긴 했거든요. 그때 EU 집행위원장 어제 그 큰 거 따냈을 때 일요일 날 골프장에 있다가 거기가 어차피 스코틀랜드니까 영국하고도 가깝고 스타머 총리와의 만남은 지금 당연히 예견되어 있었거든요. 예정되어 있었어요. 영국 스코틀랜드가 어떻게 보면 그 한 나라의 섬에서 갈라치기 되어 있는 거잖아요. 보면 우리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잉글랜드 우리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사람들의 국적도 막 그 같은 섬에서 세 개국으로 나눠 있잖아요. 어차피 거기 가까웠고 그래서 만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EU 집행위원장하고 그 단판을 지어서 이제 또 큰 거를 지금 계약을 할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이제 트럼프는 뭔가 홀가분하죠. 지금 사실은 일본 넘었고 EU 넘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스타머 총리는 사실 제일 먼저 무역 협상이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워낙에 지금 영국하고는 계속 얘기를 들었다시피 이 뿌리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뿌리가 같다는 그 엄청난 역사가 1, 2년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질감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그 협상이 제일 먼저 첫 바다로 이루어질 것도 굉장히 확률이 높았었고 지금도 사실 이제 그거죠. 이제 뭐 치열한 어떤 그런 전혀 관계가 아니죠. 지금 상황도 아니거니와. 그래서 그냥 그동안 있었던 일을 소회를 풀면서 그렇죠.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하고 또 저기만 했죠. 어제 보면은 얘기 나오는 게 서로가 이제 일치하는 의견만 주고받고 아우 미국도 그렇습니까? 우리 영국도 그렇습니다 하고 트럼프도 맞장구 쳐주면서 아우 영국도 그래요? 미국도 그래요. 그냥 그런 얘기였어요.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은 이제 영국과 미국과의 관계보다는 당연히 다 미국의 무슨 뭐 금리는 어쩌니 뭐 중국과 협상은 어떠니 다 또 그거죠. 자, 어쨌든 지금 어디에서 일치하냐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또 일치합니다. 트럼프가 계속 강조했던 게 이제 뭐 마가를 외치면서 막 러스트벨트의 부활을 이끈다고 하면서 이제 막 드릴 베이비로 막 어떻게든 파가지고 다시 석유 개발하고 이제 저기 과거로 가서 석탄을 개발하고 아름다운 석탄이다. 그리고 원자력을 해야 되고 태양광 풍력은 이 지금 굉장히 비효율적이며 돈이 많이 들고 환경론자들의 잘못된 어떤 논리가 대입되어 가지고 바이든 정권 때 뭐 허무한 그 지원금 정책을 남발했던 막 그런 걸로 치부가 되고 있잖아요. 영국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스타머 총리도 이제 그 원자력 발전에 대한 얘기 공감을 하면서 대신에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 그래서 SMR이라고 불리우는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도 강점을 띠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국방부가 가진 토지에 그 무상으로 이제 조그맣게 빨리빨리 지어가지고 빠른 발전 속도 그리고 빠른 건설 속도를 갖고 올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미래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이제 자기네 회사도 이제 소개를 하죠. 롤스로이스가 저번에도 등장했잖아요. 지금 미국에 옛날에 그 제겔치 회장이 이끌던 그 이제 회사들이 다 분사가 되어서 에어로스페이스랑 헬스케어 뭐 이렇게 분류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에어로스페이스 회사랑 GE 에어로스페이스랑 이 영국의 롤스로이스가 엔진에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보잉사의 항공기를 영국이 구매해주는 대가로 거기에 이제 롤스로이스의 엔진도 같이 참여를 하는 이런 그 콜라보 얘기 나왔죠. 근데 이제 롤스로이스가 이 비행기 엔진만 만드는 게 아니라 또 SMR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롤스로이스 이런 회사도 참여하고 있다. 한번 뽐냈고요. 우리가 롤스로이스를 명차 회사로만 알고 있는데 비행기 엔진의 SMR의 사업 분야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번에 이 협상 과정을 통해서 롤스로이스도 굉장히 좋은 걸 얻었죠. 롤스로이스 엔진 같은 경우가 이제 보잉사에 납품이 되고 그 부분에서 이제 또 관세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파월에 대한 얘기가 집중됐죠. 왜냐하면 지금 FOMC가 눈앞에 왔고 FOMC 앞두고 사상 초유의 한 번도 없었던 FRB를 그 연준을 방문한 것도 방문한 건데 그냥 정장 차림이긴 한데 헬멧 쓰고 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안전모를 쓰고 공사 현장에 방문해서 파월의 오른쪽 어깨 팔꿈치 사이를 치면서 금리 인하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한 그 또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주목을 하고 있겠죠. 과연 여기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안 나오면 또 이번엔 뭐를 해야 될까요? 할 거 다 한 것 같은데요. 이제 FRB 찾아갔고 파월 툭툭 쳤고 맨날 욕했고 이제 무슨 수가 있을까요? 이제 내보내려고 하나요? 모르겠는데 자, 이번 주에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생각하나 이번 주에 해야 된다면 이번 주 이제 금리 인하를 지금 너무 이제 단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주에 반드시 해야 된답니다. 지금 이번 주에 해야 되는데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가 해서 이제 맨날 얘기 나오는 게 유럽 얘기 들고 있는 거예요. 유럽은 11번이나 내렸는데 왜 우리는 한 번도 안 내렸냐.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없이도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몰아가려고 하는 거죠. 파월이 펜 때 한 번만 굴리면 될 거를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 없이도 우리는 이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거기다 금리 인하만 해주면 경제가 확 살아날 텐데 누구 한 명 때문에 골칫거리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택 시장에도 약간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이제 미국 연방주택 청장 필 불트 그 청장이 굉장히 앞장서서
지금 약간 리틀 트럼프라고도 불리고 있죠. 30대에 벌써 연방주택 청장이 됐어요. 트럼프가 맨날 칭찬하죠. 왜냐하면 자기의 의견을 앞에서 막 그 싸워주는 어떤 전방의 장수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파월을 맨날 공격하고 초호화 리노베이션 그 막 연석 그림까지 첨부해가지고 동그라미 쳐놨잖아요. 그때 포토샵으로 동그라미도 막 되게 삐뚤빠뚤하게 했으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게 물론 그 사람의 어떤 야욕일 수도 있어요. 정치적인 야망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어떤 정치판에 뛰어들기 위한 포석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연방주택청장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인신공격으로 나가면 안 되겠지만 주택청장으로서 주택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트럼프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리 인하를 통해서 모기지 금리가 인하가 되면 이 지금 주택 경기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자, 근데 이 지금 요 폭이 자체가 문제죠. 트럼프가 원하는 폭이 금리가 1%대라는 충격적인 지금 사실이 지금 계속 얘기를 했죠. 아니 지금 미국 금리를 1%로 간다는 거는 계속 얘기 드렸다시피 서브프라임이나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1% 밑으로 가면서 돈을 왕창 푸는 그 시기에만 내릴 수가 1%가 가는 건데 지금 1%를 가자는 건데 이게 지금 3포인트나 낮춰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원하는 수치는 1포인트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건 왜 1포인트냐면 이제 금리 1포인트만 내려도 3,600억 달러의 부채 감소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부채가 워낙에 많이 쌓이고 대규모 감세 법안 통과를 시켜가지고 또 빚이 늘어나니 금리 인하를 통해서 빚을 깎는 효과를 줬으면 좋겠는데 말을 도통 안 들으니까 화가 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낮춰야 된다. 1포인트당 3,600억 달러다. 이 어마어마한 수치 아느냐 이거 지금 감이 오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푸틴. 자, 태국하고 캄보디아였나요? 이제 미국의 이 입김이 지금 저기 두 군데 시내에서 지금 이 여기가 나왔는데 힘이 뭐냐면 EU화에서 EU가 처음에 저희 주장한 게 뭐예요? 무관세 주장했거든요. 무관세? 그렇죠? EU가 아니 우리를 감히 무시해? 우리 세계 3대 경제 주체 중인 하나인 EU를 무시한다고 트럼프가 뭔데 이러면서 우리는 반드시 무관세를 통과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6천억 달러를 돈을 주면서 금리 인하 쿠폰 사가지고 겨우 했다는 게 15%예요. 0% 주장하던 그 단체가 15%로 마무리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미국의 힘을 보여준 거죠. EU가 아무리 뭉쳐봐야, 영국 빼고 뭉쳐져. 아무리 그 수많은 국가가 뭉쳐봐야 미국 대통령 입김 하나에 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저희 위력을 실감했죠. 그다음에 군사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태국 캄보디아가 싸우니까 미국 대통령이 전화 거니까 단번에 휴전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지금 이게 미국 대통령이 왜 저렇게 떵떵거릴 수 있는가 힘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유일하게 하나 남은 러우 전쟁이죠. 트럼프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막은 전쟁이 6개다. 지금 전쟁이 막은 게 6개입니다. 6개를 막았는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기만 지금 골치를 썩고 있다. 푸틴이 당연히 금방 마무리를 하고 경제 발전에 나설 줄 알았더니만 나랑 통화하고 나서 바로 다음날 미사일 쏘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꾸 난 너무 디스 어포인트 했다 하잖아요. 실망했다. 이제 앞에는 항상 깝니다. 러시아, 중국한테도 앞에는 항상 이렇게 깔아요. 난 시진핑하고 좋은 관계고 시진핑 주석을 존중합니다. 푸틴한테도 푸틴하고 항상 좋은 통화를 하고 있어요. 존중합니다. 근데 존중하지만 그렇죠. 뭐뭐 합니다 이러죠. 자, 노드스트럼을 내가 폐쇄했다. 이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EU가 이제 그 노드스트롬을 통해서 저기 러시아한테 가스관을 통해서 가스를 받고 있었잖아요. 편하게. 근데 이제 트럼프가 나서갖고 노드스트롬을 폐기해라. EU 러시아랑 갈라서라. 이렇게 강경 정책을 펴버리니까 당장 지금 가스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가스를 못 받다 보니까 미국이나 이제 뭐 이 지금 아랍권에서 배로 날라야 되잖아요. LNG로.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는 것이죠. 당장 그래서 겨울철에 막 가스 없어가지고 보일러 못 틀어가지고 보일러 지금 뭐 조금만 틀고 이러다가 오돌오돌 떨었다며요. 독일하고 프랑스가. 근데 이제 그때는 강경하게 했다 이거죠. 자기가. 내가 강경하게 나갈 때 강경하게 나겠다. 왜 푸틴하고 시진핑한테 약하다고 하느냐. 내가 노드스트롬 폐쇄했다. 러시아랑 EU의 그 관계를 끊었다. 자, 푸틴한테 강경했지만 지금 잘 지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협상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실망스럽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꺼내는데 여기서 히토류가 튀어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이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군사력은 강하고 경제가 튼튼하긴 한데 땅에 비해서 경제 규모가 작다 이거죠. 러시아 땅 어마어마하게 넓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작다. 경제 규모가. 그럼 이제 그 영토에 비한 이 어떤 경제 규모를 갖게 되려면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느냐? 트럼프가 얘기한 게 슬그머니 히토류를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의미 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중국과의 히토류 수출 제한을 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엔비디아 H20 내준 거잖아요. 솔직히 네 번째긴 해도 엔비디아 칩 아예 내주기 싫었었잖아요. 사실 엔비디아 칩 자체를 못 쓰게 하고 싶었잖아요. 그래도 H20이라도 내준 거는 히토류를 들고 있던 중국 때문이었어요. MP 머티리얼스라는 미국의 이 히토리 업체를 키우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은 엔비디아의 H20 칩을 내주는 출혈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 러시아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이 세상의 모든 종류의 히토리를 가지고 있다. 근데 러시아가 전쟁을 멈추고 이 히토리를 활용하면 당장 엄청나게 부유해질 수도 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트럼프는 이건 것 같아요. 자, 전쟁 그만두고 우리 히토리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히토리를 좀 우리한테 팔아라. 그럼 러시아 부자 되고 좋지 않느냐. 대신에 우리는 러시아산 히토리를 얻으면 중국의 그 히토리를 갖고 지구 흔드는 그 협상에서 그 우위를 없애버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트럼프가 이 시진핑하고 러시아를 약간 갈라치게 하면서 푸틴을 이간질을 시키면서 이득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게 보여요. 자, 전쟁과 살인에 모든 걸 쏟아붓고 있다. 뭐하러 이러느냐? 아니 그거 끝내고 지금 당장 히토를 팔아가지고 우리랑 같이 경제 번영하면 당신이 가진 그 넓은 땅에 걸맞는 경제 규모로 클 수가 있는데 정말 그 잠재력이 아쉽다고 계속 약간 회유나 칭찬을 조금씩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풍력 발전 얘기 또 한 5분 떠들었습니다, 어제. 풍력 발전을 너무 싫어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태양광이랑 풍력을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기보다는 풍력 하나만 집중적으로 때립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어제도 얘기 드렸죠. 텐베리 골프장이 자기 소유인데 거기서 골프를 치고 딱 이제 한 번 라운딩을 하고 딱 다음 홀로 이동을 하는데 9개의 풍차가 보인다는 거죠. 그게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내가 골프를 치고 유유하게 풍경을 즐기고 있는데 저기서 풍차가 9개가 돌아가서 귀가 따갑다 이겁니다. 그게 귀가 따갑다. 그러면서 이제 뭐 새를 죽인다고 하는데 솔직히 새 죽인다는 것보다는 트럼프가 귀가 시끄럽고 자기 골프장 옆에 이게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마리의 흰머리 독수리가 죽는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근거가 있는지. 자, 그래서 이제 스타머 총리가 옆에서 맞장구를 치죠. 석유와 가스의 혼합을 믿는다. 이게 트럼프와 계획을 같이 하는 거죠. 석유와 가스의 혼합으로 결국 나가야 된다는 거죠. 스타머 총리가 석탄 발전까지 아름답다고는 하지 않았지만 석유랑 가스의 혼합, 그다음에 원자력 아까 SMR 이런 걸로 지금 나가야지 태양광 풍력 가지고는 지금 데이터 센터가 이런 확충되는 AI 씬에서는 굉장히 전력 부족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 여기서 이제 같은 얘기를 했고요. 석유와 가스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신에 에너지 가격을 낮춰야 된다 이거죠. 석유와 가스가 많이 필요한데 이 천정부지로 가격이 솟으면 안 되니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 트럼프도 계속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에너지 인플레이션을 낮췄다. 무슨 뭐 갤런당 $2 이하로 낮췄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없는데 파월이 금리 인하 안 한다. 요거죠. 그래서 이제 우호적인 관계를 확인하는 회담으로 아주 화기애애하게 끝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중요한 인물이죠. 저 회담을 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인물이 스톡홀름으로 출발에 대한 소식까지 알려드렸는데요. 두 번째 주제 스코페센트 그리어 스톡홀름 등장 두둥입니다. 자, 드디어 스톡홀름에 등장했습니다. 정말 스케일이 커요. 중국하고는. 그렇죠? 지금 몇 군데입니까? 3번째인데 전 세계를 돌면서. 그렇죠? 그것도 웃긴 게 이 지금 그 미국이랑 중국이 협상하는데 전 세계에서 다 자기네 나라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공간 내줘요. 참 미국과 중국이 어쨌든 다른 나라에서 보기에도 이 중요한 국가인 건 확실해요. 지금 상황에서. 자, 어쨌든 뒤에 스코페센트랑 제임슨 그리어가 바로 뒤로 들어가는 장면을 포착하고 기자가 지금 바로 전달해 줍니다. 스웨덴 총리가 사무실을 빌려줬어요. 이번에는. 스웨덴 총리가 사무실을 빌려줬고요. 여기 포착이 되었죠. 스웨덴 총리랑 지금 그리어 미국 무역 대표랑
지금 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랑 러트니 상무장관이 엄청 기대하고 있죠. 과연 어떤 선물을 들고 올 것인가에 대해서. 자,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에 체결된 무역 휴전을 위한 활주로를 여는 것이다. 근데 지금 이게 48시간, 이틀 동안 마라톤 회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번에도 마라톤 회의였는데 이번에도 이틀 내내 아마 밤새 회의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이 중국에게 관세 부과하는 게 30%죠. 여기 펜타닐 관세 20%가 포함되어 있고요. 근데 그때 125% 관세 부과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깎아줬잖아요. 근데 이게 영구한 게 아니었죠. 언제였죠? 만료일이 8월 12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8월 1일은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이제 관세 폭탄이 쏟아지기 직전 이 지금 그 기한이 8월 1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다시 막 100% 넘는 대중국 관세를 부과한다는 그 만료일이 8월 12일이고요. 그 다음에 틱톡 매각 기한 연기한 만료일이 9월 17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8월 초부터 9월 중순까지 지금 중요한 기일이 또 계속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8월 12일까지 중국하고 좋은 협상 안 일어나면 8월 10일 날 다시 125%, 145% 이런 거 등장한다고 경고했어요. 중국한테도. 그리고 이제 여기서 협상장에 그럼 무슨 테이블에 뭐가 올라올 것인가 주제가 이런 것이 지금 일컬어지고 있죠. 러시아, 이란산 원유의 지속적인 구매. 왜냐하면 트럼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푸틴 빨리 전쟁 안 끝내면 너네가 원유를 수출할 때 그거를 수입하는 나라에까지 관적 관세를 100% 때린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지금 이란산 원유랑 러시아산 원유를 대부분 수입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면 푸틴이 계속 전쟁을 하면 트럼프가 중국한테 너네 러시아산 원유 샀네? 러시아산 원유 샀으니까 너희도 100% 관세 부과할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완전히 악화일로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협상장에 당연히 오르겠죠. 너네 계속 할 거야 말 거야. 이걸 물어보겠죠. 그 다음에 이제 틱톡에 올라올 것입니다. 틱톡이 지금 9월 17일까지 연기됐는데 그게 3-4번을 지금 매각을 연기시켜주는 거예요. 사실 4월 달에 끝났어야 되는 건데 트럼프가 지금 틱톡에 애정이 있어서 계속 연기를 시켜준 겁니다. 계속. 그걸 갖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48시간 동안 이제 마라톤 협상이 벌어질 것인데 총리실을 빌려줬고요. 그래서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이거거든요. 간단히 말해서 틱톡을 내놔라. 대신에 뭐를 해주겠다?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너네가 수입해서 100% 관세를 부과할 거를 조금 깎아주던가 일부 눈 감아줄 테니 틱톡 내놔라.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두 번째 엔비디아 지금 이 H20 칩은 가져갔잖아요. 근데 암시장에서 블랙엘 칩을 그 최첨단 칩 있죠. 갖다 쓰고 있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우리 그거 다 알고 있어. 너네 우리가 이것을 계기로 빌미로 삼아서 또 무슨 제재를 가하는 거를 감해줄 테니까 눈 감아줄 테니까 틱톡 내놔라. 그러니까 지금 틱톡 갖기 위해서 뭔가 중국한테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대한 문제랑 지금 블랙엘 칩 암시장에서 구입해서 지금 쓰는 거. 이런 것을 지금 걸고 넘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 오늘 사파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푸틴은 이제 가운데 있고요. 자, 이 지금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어떻게 보면 대표를 간접적으로 내세워서 협상을 하는 것이죠. 시진핑 보고 틱톡을 가져오라고 하고 있고요. 틱톡은 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존재입니다. 여기 젠지 세대들의 어떤 플랫폼이기 때문에 대신에 그러면 우리가 러시아산 원유에 수입을 하는 부분을 지켜달라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요런 주제들이 이제 이 왔다 갔다 할 텐데 8월 12일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번에 스톡홀름에서 48시간 이틀 동안 한 협상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매드평인데요. 옛날에 어떤 개그맨이 기침 소리를 한다고 하면서 스톡홀름을 가지고 기침 소리를 스톡홀록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따왔습니다. 스톡홀름이 스톡홀록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밤사이 뉴욕 증시를 뜨겁게 달군 이슈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움직일지 바로 보시죠. 첫 번째 이슈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굉장히 우리 시장을 강하게 휘어잡을 이슈입니다. 바로 테슬라가 삼성전자와 역대급 규모의 이 AI 칩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밤사이에 뉴욕 증시에서도 테슬라를 약 4% 가까이 끌어올렸는데요. 최소 165억 달러입니다. 하나로 따지자면 약 23조 원가량의 정말 어마어마한 반도체 파운드리 생산 계약을 체결을 한 건데, 그동안 이 TSMC에 밀려서 굉장히 힘겨운 고전을 해왔던 삼성전자에게는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특히나 이 파운드리 쪽에서는 시장의 판도 자체를 재편할 수 있는 엄청난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의 이 대규모 텍사스 공장이 테슬라의 차세대 AI6 칩, 이걸 생산하는 데 전념할 것이다, 전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일론 머스크가 X를 통해서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덕분에 이 칩은 자율주행 기술, 또 이어서 더 나아가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겠죠. 여기에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어제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약 19%에서 9%대, 이 외에도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많지만요. 특히나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이 텍사스주에 좀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코미코라든지 또는 ENF 테크놀로지, 원익 QNC, 이렇게 미국 내 텍사스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이 반도체 장비주들, 특히나 파운드리 공급업체들 위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자율주행차 시장이 오는 2030년까지 약 2천억 달러 규모로 크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밤사이에 나온 이슈인데요. 거기에 더해서 이 스마트 드라이빙 시장의 경우에는 2035년까지 약 3천억 달러에서 4천억 달러까지 매출을 창출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자율주행과 이 스마트 드라이빙이 동일한 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자율주행차가 조금은 더 하위 개념입니다. 이 자율주행에 더해서 반자율주행, 그러니까 자율주행의 전 단계까지죠. 이런 반자율주행이라든지 또는 차와 인터넷을 결합한 커넥티드카, 이런 것까지 합친 개념이 바로 스마트 드라이빙이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오늘도 자율주행 관련주들, 특히나 이 앞전에 보셨던 삼성전자 이슈와 합쳐져서 강한 움직임 추가로 이어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칩스의 미디어부터 퓨런티어, 특히나 라이콤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간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동방 강세 보이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는 스마트 글래스 관련 이슈가 나왔습니다. 알리바바가 이 AI 스마트 안경을 올해 말에 출시를 하겠다. 한마디로 이 메타의 AI 글래스의 대항마를 출시를 하겠다라고 어제 밝혔는데요. 보시면 그냥 딱 봤을 때는 일반 안경과는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름이 쿼크 AI 글래스, 올해 말까지 중국에서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디자인은 상당히 평범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기술들은 굉장히 좀 놀라운 게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존에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핸즈프리, 손을 쓰지 않고 통화를 하는 거라든지요. 음악 스트리밍, 또 실시간 번역, 회의 서비스 같은 것들을 모두 다 한 번에 제공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보시자면 이 주요 스마트 글래스 하면 XR 그리고 AR, 증강현실, 가상현실 관련주들 눈여겨서 보셔야겠습니다. 특히나 이른텍의 경우에는 그간 XR 관련해서 이 부품주로 거의 대장주로 작용을 했던 만큼 오늘 주가 흐름 잘 지켜보셔야겠고요. 이 샤오미와 메타, 그리고 이제는 이 알리바바까지 뛰어든 AI 글래스의 3파전, 앞으로도 체크를 쭉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밤사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상당히 푸틴 대통령에게 실망했다라면서 좀 원색적인 비난을 쏟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요, 현지 시각으로 28일, 바로 어젯밤 기준이죠. 그간 러시아에게 합의 시한을 9월 2일까지 50일간 줬던 거를 대폭 기간을 줄였습니다. 약 10일에서 12일간의 이 새로운 합의 데드라인을 정해줄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그럼 9월 2일에서 거의 8월 초순까지로 한 달 가까이가 지금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러시아가 전쟁을 멈추지 않으면 이미 이전에 7월 초순쯤이었죠. 이미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고 주요 교역국들에게도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이미 예고한 바가 있죠. 자, 여기에서 만약에 이 새로운 데드라인인 8월 초까지 러시아가 뭔가 이런 유화적인 협조적인 제스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에게 미국이 미사일을 제공을 할 만한 이런 장거리 미사일을 제공할 만한 그런 여지를 주는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굉장히 강한 강도의 예고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크라이나 관련주들 특히나 오늘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HD 현대 인프라코어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미 2분기 실적에서 어마어마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해줬었죠. 약 37% 이상의 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순이익을 밝혀줬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좀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교보증권의 경우에는 이 목표가를 기존 9,400원에서 19,600원으로 108%나 100% 이상 상향 조정했고요. 유한타증권의 경우에는 기존 9,700원에서 18,000원 수준으로 마찬가지로 대폭 높여 잡았습니다. 이 건설기계의 수요 회복과 맞물려서 우크라이나 이 회복 기대감까지 함께 오늘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4가지 이슈 살펴봤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오늘은 일자리의 균형 스위치를 켜봅니다. 지금 노동시장의 스위치는 오프. 기계는 쉬지 않고 일하고 AI는 사람보다 더 빠르게 결정합니다. 기술이 사람을 대신하는 시대. 일은 넘치는데 일자리는 점점 줄어드는 이 아이러니. 지금 우리는 자동화 사회라는 전환점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자동화 사회의 현실을 3가지 핵심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계의 확장. 단순 반복 업무는 이미 대부분 자동화됐습니다. 물류 창고의 로봇, 무인 점포, 자동 주문 시스템까지. 심지어 고객 응대나 번역처럼 사람만이 할 수 있을 것 같던 일까지 이젠 AI가 빠르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기계의 확장은 일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의미가 아닌 일의 방식 자체를 바꾼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일자리 격차. 누군가는 기술을 다루고 누군가는 기술에 밀려납니다. 자동화 시대의 격차는 단순한 고용 유무가 아닙니다. 고임금 고숙련 일자리는 더 늘어나고 반복 업무 중심의 저임금 일자리는 빠르게 줄어드는 중인데요. 일자리는 이분화되고 그 사이의 중간 일자리들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교육의 스위치.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수록 새로운 역량이 요구됩니다. 디지털 문해력, 데이터 해석력,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평생 직장보다 평생 학습이 더 현실적인 시대가 된 셈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교육과 전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현실의 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기계는 일의 방식을 바꾸고 기술은 일자리의 격차를 키우며 재교육은 미래 생존을 위한 기본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의 균형 스위치는 오프. 누군가는 속도를 따라잡지만 누군가는 시작선에도 설 수 없는 시대. 자동화 사회의 전환점, 그 한가운데에 우리가 있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다음 시간엔 그 격차를 메우기 위해 전 세계가 근로시간을 줄이는 시도에 나선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주 4일 근무제, 이건 유토피아일까요? 아니면 생존 전략일까요?
근로시간 단축의 진짜 속내를 3분 내로 정리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 밤새 편하게 잘 쉬셨습니까? 7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 주요 내용들 살펴보죠. 예, 오늘 톱 기사는 아무래도 이제 이걸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차이어 반도체 품목 관세 한국 수출 주력군 직격. 요게 이제 일면 톱 기사인데요. 안 좋은 얘기를 먼저 하죠. 네. 지금 이제 31일 날 협상 벌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거는 상호관세 25% 이거 하나 마나 이제 이거죠. 근데 이제 이 얘기는 사실 이미 얘기가 좀 나왔던 거긴 한데 반도체에 대한 이제 품목 관세 그다음에 의약품 관련돼서 이제 이 품목 관세 얘기가 되겠습니다. 품목 관세는 사실은 지금 협상 관련해서는 크게 논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일단은 상호관세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상호관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이 품목관세 얘기로 넘어갈 텐데요. 표 한번 보죠. 기본적으로 지금 이미 품목관세 적용이 되고 있죠. 철강하고 알루미늄은 50%, 그다음에 자동차는 25%인데 그 밑에 이제 눈표와 함께 일본 2.5%, 2.5 플러스 12.5에서 15%, EU 15%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지금 현재 가장 큰 자동차 이제 주요 생산국이죠. 일본과 유럽은 15% 상호관세가 이제 부과가 된다. 이게 품목관세로 따지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호관세는 품목관세랑 이제 맞춘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자동차 부문에서 이 주요 경쟁 상대인 일본과 유럽연합, 유럽 차들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12.5% 정도 이하가 돼야 이제 뭔가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이제 요 얘기를 좀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정이 반도체하고 의약품입니다. 반도체는 러트닉 상무장관이 7월 27일 날 2주 후에 발표하겠다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8월 한 첫째 주 8월 한 10일 전후 이 정도 되면 얘기가 나오겠죠. 그동안 얘기가 나왔던 거는 뭐 25% 정도, 이것도 역시 그 정도 얘기가 됐었고요. 의약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7월 초에 보시는 것처럼 200%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쉽지 않죠. 근데 이번에 뭔가 좀 실마리가 될 수 있을 만한 거는 유럽하고 이제 엊그제 이제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15%로 상호관세 적용하기로 했고, 이 의약품 관세와 관련해서 유럽 측은 의약품도 역시 15%다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은 별개라고 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지금 의약품 관련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유럽의 약들 때문이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뭐 유고비만 해도 노보노디스크라는 이 회사가 이제 유럽 회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별개다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약품 관련 관세 부분, 이 품목 관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미국 측에서든 유럽 측에서든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뭐 지난번에 의약품 얘기에 대해서는 관세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얘기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관세는 현재 상호관세 문제가 8월 1일 전후로 해서 1라운드가 마무리가 된다고 그러면 이제 다시 품목 관세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기는 거고. 중요한 건 이제 반도체죠. 반도체 같은 경우가 과연 이제 예를 들어서 50% 정도의 관세를 부과했을 때 우리한테 이게 크나큰 타격이 있을 것이냐.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인 이제 H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미국에 수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걸 TSMC 대만에 보내죠. 그럼 대만에서 이제 조립을 다 해서 이제 미국으로 가는 이런 방식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만 같은 경우가 지금 상호관세 얘기가 지금 뭐 이를테면 25%, 30% 이 정도 수준에서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여지는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지금 가뜩이나 AI 데이터 센터 세우는데 뭐 정신이 없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관세를 과연 생산국인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 또 TSMC한테 넘길 것이냐, 쉽지 않을 겁니다. 결국 관세 부과가 되면 그대로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 세우는 비용이 늘어난 결과로 또 그것도 엄청나게 늘어나는 결과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러니까 트럼프의 뜻대로 반도체 관세 부과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좀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삼성 파운드리 어제 이 기사가 어제 우리 시장 거의 다 휩쓸었죠. 22.7조, 그래서 23조 얘기가 됐고요. 어제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이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파 얘기가 나온 건데 표를 한번 보죠. 수주 내용을 보면 이제 테슬라 AI6 칩, 이제 자율주행이라든가 휴머노이드, 슈퍼컴퓨터죠, 도지형 차세대 인공지능 칩이고. 금액 22.7조, 생산 공장이 텍사스 테일러 공장. 지금 사실은 거의 중단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다시 이제 공사를 빨리 재개를 가겠죠. 그다음에 초미세 2나노 공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 저도 방송 진행할 때 9시 조금 넘었을 때죠. 출연자분께서 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전해드렸고 그때만 해도 이게 테슬라라고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인데 어제 머스크가 자기의 SNS죠 X에다가 그거 삼성전자 얘기가 물어보니까 맞아 삼성전자 하고 해서 이제 확인이 됐고요. 사실 그 이후에 이제 머스크가 했던 얘기가 더 의미심장합니다. 바로 이 제목에 있는 이 알파, 이 추가적인 부분이죠. 이 부분 관련해서 머스크의 멘트는 최소 몇 배 더 많을 거야. 그러니까 22.7조는 최소고 이거 일단 시작인 거고 앞으로 이거보다 두세 배 이상 더 많은 금액의 파운드리 계약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계약을 맺은 파운드리 이 칩 자체가 AI6 칩. 이거 결국은 AI 관련된 칩인데 이게 들어가는 데가 보시는 것처럼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그다음에 도치 다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테슬라 입장에서 봤을 땐 회사가 어떻게 보면 사운을 걸고 투자하는 분야에 다 그 동반해서 들어갈 AI 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규모가 휴머노이드라든가 자율주행 같은 거 엄청나게 좀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동반해서 AI 칩의 이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이제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첫 번째는 일단은 삼성전자의 가장 큰 아픈 손가락, 이 파운드리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사회생할 수 있는, 즉 회생의 돌파구가 만들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살아났다라는 점이 사실상 거의 답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분사 얘기 나오고 매각 얘기 나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볼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결국은 파운드리가 살아야지 삼성전자가 현재로서는 살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소위 말하는 초일류 기업으로서 회복할 수 있는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살아나면 삼성전자의 고객군이 다시 예전처럼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퀄컴이라든가 브로드컴이라든가 이런 ASIC 그러니까 이 삼성이 좀 또 하나의 아픈 손가락 가운데 하는 LSI 즉 시스템 반도체 칩 쪽으로의 수요도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이 테슬라의 AI 칩 대규모 납품 공급을 계약을 계기로 해서 삼성전자가 뭔가 다시 좀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를테면 요즘에 어제 이제 7만 전자 넘어섰다. 이래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아주 되게 호들갑을 사실은 떤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7만 전자가 아니라 이제 8만 전자, 9만 전자, 10만 전자까지 지금 삼성전자 PBR을 감안했을 때 한참 잘 좋았었던 2020년 말입니다. 그때 1.6, 7배까지 갔었던 고수준까지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1.5배까지만 가더라도 지금보다 주가가 대략 한 4, 5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10만 전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0만 전자를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거기를 향해서 다시 한번 달려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이 얘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 이게 이번에 관세 협상 관련돼서 나온 부분인데요. 이 마스가라고 하는 새로운 표현이 좀 나오죠. Make America Great Again인데 Make America에서 여기 S가 빠졌습니다. 마가 플러스 조선에서 마스 여기 S가 들어가서 이 스가 이제 쉽빌딩이죠. 조선. 그래서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거를 한국이 같이 하겠다. 이제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미국에 제안한 협상 전략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비장의 카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규모는 한 100억 달러 이상 될 것 같고 로직, 구성은 미국의 우리 조선업체들이 투자를 대규모로 하고 그렇게 해서 미국의 조선소를 성장을 다시 시키고 현대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인력을 양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상선과 그다음에 해군 선박 같은 거를 우리가 건조를 하고 그다음에 MRO 수리도 하고 이런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거고요.
조선 3사가 들어갈 텐데 조선 3사가 그냥 얘네들 보고 너네만 들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출입은행이라든가 산업은행 이쪽에서 정책금융기관들이 금융 지원을 해서 안정적으로 이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주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이 지금 중국의 이제 해군력에 굉장히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빠른 시간에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걸 한국에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제안을 좀 한 겁니다. 내용이 정말 좀 표현을 조금 하면 쌈박합니다. 굉장히 일본이나 미국, 일본이나 이제 유럽의 이런 관세 협상과는 좀 궤를 달리하는 거죠. 거기는 미국에 뭐 에너지 사주겠다, 그다음 미국에 투자하겠다 이런 개념인데 투자도 뭐 미국 뭐 투자의 개념도 그냥 뭐 미국의 뭐 AI나 이런 쪽에 투자하겠다라는 것과 같다면은 이거는 사실은 미국의 안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하고 했던 통상과 안보를 묶어서 이마 패키지 딜로 협상을 좀 카드로 좀 제시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실체가 이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중요한 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이냐 여부입니다. 일단 이 내용을 가지고 지난번 25일 날이었나요? 러트닉 상무장관의 뉴욕 자택에 우리 김정관 장관이 갔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그러고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미국 정부 내에서도 이거 기발한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중요한 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오케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아마 그 투자 규모가 지금 100억 달러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이거보다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 중국 입장에서 상당히 좀 긴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중국보다 훨씬 더 양질의 그런 특히 이제 군함 같은 거 이런 걸 또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중국과의 관계가 좀 껄끄러질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지금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또 우리 조선업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큰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더 보죠. 박스피 큰손 픽을 보라. 박스피는 이제 코스피가 지금 3,200선에 정체되어 있다는 걸 얘기를 다시 하는 거고 큰손 픽을 보라는 건 이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얘기를 하는 건데요. 몇 가지 사례를 좀 표를 한번 좀 보여주시죠. 머스트 자산운용이라는 회사, 이 운용사에서 리파인이라고 하는데 이 리파인이라는 회사는 뭐냐면 부동산 권리조사라는 업체입니다. 요즘에 이름이 좀 나오더라고요. 이 회사 지분 1%포인트 가까이 샀고 이크레더블은 이 신용평가 전문 기관인데요. 여기도 1%포인트 피델리티 쪽에서 좀 샀고요. 그다음에 JP모건은 쌈지엔터 이름을 그 티니핑 잘 아시죠? 이쪽을 전혀 없다가 5%가 넘게 지분을 인수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캐시플로우가 되게 좋다라는 되게 안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되게 있고 그다음에 주주환원 정책을 되게 적극적으로 펼치거나 또는 펼칠 가능성이 높은 회사라는 그런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소위 말하는 뭐 지금 그 조방원 요 소위 말하는 주도 섹터들한테 안 들어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어떤 수준에 비해서 주가가 낮은 가치평가, 가치주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손들이 지금 우리 시장이 계속해서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이렇게 어떤 그 펀더멘탈에 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낮은 이런 가치주들에 대해서 관심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걸로 외국계 투자자들이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가치주들도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하나하나 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시장의 이슈를 깊이 있는 분석으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마켓 비하인드. 오늘은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미국 증시가 정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싶기도 합니다. S&P 500 지수 6거래일 연속 오름세고요. 나스닥도 4거래일 연속인데 좀 아쉬운 거는 하락 종목이 사실 더 많았습니다. 나우도 밀림세가 있었고 미증시 어떻게 보셨을까요? 방송용으로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이 거의 깡패짓 하면서 혼자 다 독식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국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증시 역시 마찬가지 그런 부분을 좀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락 종목 수가 많아지는 네. 거는 사실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사실 시장이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한 부담을 지금 시장이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 증시를 보다 보면은 약간 골디락스 느낌이 날 정도로 금리가 낮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시장이 조금 흔들리려고 하면 트럼프가 부채질해가지고 또 다시 방어해주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어제 같은 경우도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그 유럽하고 이제 관세 합의된 거 뭐 이런 걸 또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여타 국가들하고도 이제 관세 협의에서 결코 낮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 나오니까 아무래도 또 이제 물가에 대한 우려도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러시아 쪽이나 이런 쪽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시간을 앞당겨 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요구를 하고 제재하겠다고 하고 또 EU하고 미국하고의 관세 협의가 되고 나니까 유가가 반등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 시장 내에서 보면은 유가와 관련돼 있는 주식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또 7천억 정도 LNG 에너지원 수입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LNG 관련된 체인들이 올랐고 그다음에 AMD에서 그 칩 가격을 $10,000 올리겠다고 하니까 덩달아 가지고 AMD만 오른 게 아니라 엔비디아도 오르고 이런 반도체 쪽이 괜찮았었고 테슬라는 지난주 금요일 날은 캘리포니아 그 교통국하고 노이즈가 좀 있었는데 로보택시 관련해서 그게 또 다시 또 협의 안 되니까 오르고 이제 반면에는 그 리튬 가격이 어저께 탄산 리튬 가격이 중국에서 하한가 들어갔거든요. 바로 영향받아가지고 리튬 관련돼 있는 앨범이나 이런 거 폭락하고 그다음에 전기차주 폭락하고 뭐 이런 식의 패턴이기 때문에 시장이 뭐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는 게 아니라 미국도 좋은 놈만 계속 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계속 좋은 놈만 계속 간다고 하는 거는 반도체가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미국은요. 결국 AI의 중심이기도 하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제 미국 역시도 지금 쏠림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도 어제 사실 삼성전자는 급등을 했지만 다른 하락 종목 훨씬 많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또 시장이 상당히 튼튼한 건 아니다. 이건 좀 기이한 현상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비슷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8월 1일 이제 상호 관세 부과 시점을 앞두고 결국은 이제 벼랑 끝까지 왔습니다. 벼랑 끝 단판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한미 협상 어떤 것들이 좀 주요 쟁점이 될지 궁금해하거든요. 주요 쟁점 관련해서는 미국이 첨단 국가 같지만 사실 수출의 대부분이 농산물이나 원유 쪽, 원자재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농산물 관련된 게 이제 가장 크죠. 쌀 시장 개방하라라든지 뭐 사과 같은 과일에 대한 검역을 갖다가 좀 완화시켜 달라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안 해주려고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질긴 소고기 30개월 수령 넘어가는 거 지들도 안 먹으면서 우리한테 자꾸 먹으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요구가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일정 부분은 우리가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차량 관련해서 비관세 장벽을 낮춰라. 이제 연비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미국 차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걸 요구하는데, 뭐 열어줘도 안 타면 그만인 건데 사실 이런 거는. 그다음에 디지털 규제 관련해서 이제 정밀지도,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군사보안 문제 있잖아요. 네. 뭐 이런 것들에다가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망사용료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네. 그거보다는 지금 트럼프 분위기를 보면 자기를 띄워주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했어라고 좀 숫자적으로 어필해주고 싶은 그런 모양이 되게 강한 것 같기 때문에 요것만 해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조금 이렇게 질질 끄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일본과도 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일본도 사실 굉장한 큰 금액을 합의를 받다 했지만 사실 그 중에 정말 소수의 퍼센트만 해주기로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될까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블러핑을 잘 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가만히 보면은 다 들어주는 척 해놓고 여기 와가지고 딴소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트럼프한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트럼프가 딴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거짓말을 잘하는 쪽은 일본보다는 미국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미국이라기보다는 트럼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실제 알맹이보다는 이 사이즈를 원하는 것 같아요.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6천억 달러 투자 얘기를 했는데 돌아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그거 민간 투자기 때문에 아무것도 개런티 못하고 사인도 못한다. 똑같은 얘기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 참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네. 이번 관세가 이번에 합의된 걸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네, 보기엔. 또 다른 또 추가적인 네, 네, 네. 협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談판의 결과는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또 예상 시나리오나 또 시장 영향은 어떻게 미칠지가 궁금하거든요. 관세 노이즈 클라이맥스는 저는 지나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관세 두들겨 맞는다고 해도 지금 또 트럼프가 어떻게 또 대응할지 모르겠지만은 네. 이제 이번에 타결 안 된 국가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15에서 20% 선에서 마무리 짓겠다. 그래놓고 또 연장할 수도 있는 거고 중국하고는 또 다시 90일 연장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적성국가하고 90일 연장을 해가면서 그렇게 진행하면서 우리한테 막대한다고 그러면 우리를 우방으로 생각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걸 정황적인 걸 봤을 때는 이제 클라이막스는 지난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 그 비슷하게 맞춰낼 수 있느냐 그러려면 트럼프 입맛에 맞게 그 사이즈를 좀 부풀려 가지고 일단 제시해서 나중에 네. 뭐 되고 안 되고는 어차피 다른 나라들 하는 거 봐가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걸 어떻게 대응해 줄 수 있느냐 너무 솔직하게 양심적으로만 안 하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양심적인 것 같아요. 이 한미 협상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업을 히든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조선업을 도와주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심지어는 한화의 이 김동관 부회장도 워싱턴에 출국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걸 돕기 위해서. 이 정도면은 뭐 히든 카드로 작용을 할 수 있을지 많은 초유의 관심사가 되고 있거든요. 중요한 카드인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미 해군의 부활을 해내려면은 일본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일단 인력도 안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캐파도 안 되고 그렇다고 투자해서 만든다고 해서 미국의 그 등치 큰 사람들에다가 또 고 임금에다가 되게 좀 둔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걸 맞추기가 어렵다고요. 그럼 그걸 맞춰내려고 그러면은 자동화도 일부 필요할 거고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노하우 같은 것들도 많이 들어가야 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께 굉장히 중요한 건 맞는데 저것 때문에 오케이 할지 여부는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건 저런 실리적인 거 되게 중요한데 네. 그거보다는 저는 좀 부풀려주는 걸 원하기 때문에 어떤 식이든 그런 부분들에 좀 사이즈를 맞춰주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내용보다는 좀 보여지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 정말 크게 급등을 했는데 이제 좀 7만 전자를 앞두고 있다라는 얘기가 또 갑자기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부진했고 여기에 이제 테슬라와의 계약이 상당히 큰 영향이 있었지 않습니까? 진짜 7만 전자를 갈지 어떻게 방향을 보시고 계실까요? 어제 종가가 7만 300원이었고요. 네. 일단 7만 원을 찍긴 찍었어요. 네. 근데 7만 전자 안착 가능성은 높아진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비교할 때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던 게 이제 찬집 빈집 개념으로 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워낙에 많이 팔아버렸었기 때문에 텅 비어 있었던 공간이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가지고 실적 그다음에 HBM 이슈 때문에 네. 꽉 차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외국인 지분을 보면은 역대급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 근데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사법 노이즈에서 완전히 풀려나는 시점이 7월 17일이었고 네. 골드만삭스에서 그 시점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바이콜을 외치면서 하이닉스를 소위 말해서 보유로 등급을 낮췄죠. 그런 이른바 롱숏 개념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고 삼성전자가 그때부터 거래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외국인들 들어오고 롱숏 개념으로 하이닉스 밀리고 삼성전자 오르기 시작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가 삼성전자 오르기 위한 조건 중에서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 첫 번째는 파운드리의 턴어라운드 가능성. 이거는 그 전에 이제 제가 회사명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테슬라하고 퀄컴으로 추정되는 두 회사로부터 지금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이게 수주가 될 경우에는 일단 터닝의 시그널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그 HBM 관련해 가지고 HBM3 테스트 지금 통과 못했잖아요. 여기에서 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게 되면 주가는 진짜로 레벨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테슬라 얘기가 나왔죠. 테슬라 이게 뭐 나오자마자 뭐 외국계 증권사나 이런 거 이제 리포트 보고 하니까 당장이면 수익이 어떻게 되고 제가 보기엔 수익 안 납니다 저거. 수익 나기 어려워요. 일단 미국에서 테일러 팹에서 만드는 거고 TSMC 같은 경우만 해도 미국에서 지금 수주하는 거는
대만에서 수주하는 것에 대비해서 판가를 20% 이상을 올려서 받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TSMC보다 높여서 받았을 가능성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미국에서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아직까지 수율을 잡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생산은 27년 이후가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 잡으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실적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엔 이거는 파운드리의 어떤 레퍼런스가 되는 거죠. 영업용. 우리가 테슬라 22조짜리 수주를 했고 이게 앞으로 이렇게 확장이 될 거야. 걔네들이 우리를 믿고 한다고 하니까 너희들도 우리 거 한번 서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업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지 이게 실적으로 돌아서는 건 아니에요. 근데 뒤집어 놓고 말씀을 드리면 파운드리 쪽 자체가 최악의 국면은 벗어나고 있다라는 시그널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적자가 나더라도.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수주가 본격적으로 추가적으로 발생만 될 수 있다고 그러면은 파운드리도 턴어라운드 되면서 주가가 저점 하방을 좀 높여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7만 원으로 완전 돌파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7만 원 안착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로 이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추가 이제 다른 회사와의 협상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를테면은 이제 내가 영업을 하거나 장사를 할 때 우리 네. 거를 어디가 썼어라는 예, 걸 예.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예. 영업적으로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소위 말해서 빅테크 쪽에서 큰 수주가 없었는데 다 뺏겼잖아요. 네. 근데 테슬라라고 하는 쪽에서 22조 7천억짜리가 물론 기간이 8.5년이긴 하지만 네. 됐잖아요. 그리고 테슬라에 어저께 일론 머스크가 불을 질렀잖아요. 네. 최소 금액이야. 네. 굉장히 커질 거야. 그 영향이 사실 컸거든요. 근데 어쨌든 삼성 입장에서는 우리가 테슬라랑 했잖아. 자기가 엠바고 걸어놓고 자기가 우리라고 얘기했으니까 어쨌든 테슬라라는 걸 이제 공개됐기 때문에 영업에 활용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면 테슬라보다 좀 못한 애들 같은 경우는 TSMC가 줄 서봤자 대우도 못 받고 비싸기만 할 거 아니에요. 네. 저희 대면 이쪽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영업하기가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아, 또 그런 효과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직결돼서 반영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효성중공업 실적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역대급 실적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161%가 넘게 올랐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실까요? 계속 올라갈까요? 미국이 전력 부족 국가라는 거는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전력원에 대한 투자 얘기하면서 이전에는 그린에너지, 지금 트럼프는 원전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속해가지고 전력원에 대한 투자가 많아지게 되면은 네. 전력기기에 대한 투자는 당연히 많아져요. 네. 근데 미국에서 취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중국 제품 불안해. 저기다 키 스위치나 뭐 이상한 거 설치해놔 버리면 우리가 당할 수 있어. 배제를 시켜버렸거든요. 관세를 높게 주고 아예 수입을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쇼티지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일어난 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변압기, 초고압 변압기 만드는 데는 다 지금 우파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현상이라는 게 이게 1, 2년 만에 끝날 상황은 아니에요. 원전을 만약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원전 미국에서 착공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얘기만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설계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 있고요. 와, 그런데 이렇게 주가에 크게 반영이 되네요. 계속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원전만 안 짓고 있는 게 아니라 LNG 가지고도 발전소를 짓고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광으로도 발전소 짓고 있고 풍력으로도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짓고 있는 데다가는 어차피 계속해가지고 전력기가 들어가야 되죠. 그럼 원전을 계속 짓게 되면 거기도 들어가게 될 거고. 그다음에 유럽 역시 마찬가지로 그 러시아 쪽에서 PNG가 끊어지면서 지금 사실은 전력에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니까 거기도 SMR 얘기 나오고 네. 원전 얘기 나오고 거기도 지금 또 그 소위 말해서 그린하르트 했다가 블랙아웃 나와가지고 스페인, 포르투갈 난리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원이 필요하다. 거기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전력기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쪽 같은 경우는 빅사이클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이게 계속해가지고 수주 모멘텀, 그다음에 이익 모멘텀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쪽이다. 그래서 효성중공업만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LS 일렉트릭이나 HD 현대일렉이나 그다음에 일진전기나 또 산일전기 뭐 이런 쪽이 다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노이즈보다는 얼마만큼 많이 올랐느냐 그 부담에 대한 그 부분을 고민을 해야지 실적에 대한 고민은 크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반사이익을 제대로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026년 이 세제 개편안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부자 감세를 이제 복구하겠다라는 새 정부의 정책이 나왔는데 세 가지입니다. 법인세 인하, 그리고 증권거래세 완화, 대주주 요건 완화 등 원상 복구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세수 기반을 확대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좀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일단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네. 50억에서 10억으로 다시 낮추겠다. 네. 이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발상 자체는 그 금융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발상이에요. 지금 이제 한국 증시 다시 올라오니까 3천 넘었으니까 다시 이제 대주주 요건 강화 시켜가지고 그 세금을 많이 걷겠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세금 많이 안 걷힙니다. 또 10월 이후부터 주가 또 팔아되기 시작하는 물량 쏟아지고 그러면서 주가 또 빠졌다가 또 내년 1월 돼가지고 다시 그 주식 채우는 이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네. 되게 어리석은 짓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는 한국 증시도 금투세가 필요해요. 제가 금투세를 반대했었지만. 근데 금투세가 필요한데 경영의 투명성, 그다음에 기업 가치가 제자리를 찾은 다음에 금투세가 부과가 되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미국에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고 해서 미국 내에서 시비 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제도적이나 아니면 주주에 대한 보호가 없이 그동안에 갑자기 금투세 도입한다고 그랬었으니까 난리가 났었던 거고요. 그거 이제 무마하고 또 이제 다시 그 지난 정권에서 대주주 요건 올려놓고 요번에 대통령께서 증시 부양을 통해 가지고 이 주식을 통해 가지고 금융시장을 통해서 생활비를 벌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투자의 어떤 중심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이제 바꿔갈 수 있게끔 환경 만들겠다고 하니까 올라온 그 기대감, 그거는 왜 기대감이냐면 만들겠다 해서가 아니라 숨겨져 있던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법 개정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장이 부응을 해주고 그다음에 외국인들도 호응을 하고 또 국내 투자가들이 안전하게 네. 투자가 유지가 될 수 있게끔 해주고 주가를 올라간 상태에서 가치를 찾은 상태에서 차라리 양도 차익 과세를 전면 시행하는 게 맞지. 네. 자꾸 대주주 요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은 이거는 국부 유출이에요. 알잖아요. 바보가 아니잖아요. 연말 되면 대주주 요건 때문에 문제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큰 손들이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팔기 시작해요. 그럼 주가는 기조적으로 빠져요. 그럼 외국인들은 빠졌을 때 주식 사요. 네. 1월 달부터 다시 사. 그럼 올라요. 거기다 두고 팔아요. 이거 왜 이런 짓을 하냐는 거죠, 계속. 그래서 이거는 좀 넌센스인 것 같고 뭐 거래세 올리는 거 이거는 올려도 됩니다, 이건. 네, 이건 상관없고요. 시적절하지 네. 않다라는 얘기이신 것 같습니다. 거래세는 괜찮다라고 하셨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이번 주 정말 이제 빅 이슈 위크입니다. 뭐 FOMC 동결 뭐 전망도 상당히 지금 우세한 상황이고, 또 국내 증시에도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이번 주 전망 그리고 대응 전략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최근에 ADR 지표라고 등락 비율, 그 상승 종목 수를 하락 종목 수로 나눈 비율이 나오는 이제 네. 보면요. 네. 거의 한 6, 7일치를 놓고 보면은 거의 80 근처예요. 근데 이건 침체 상태예요. 그러니까 되게 안 좋아요. 지수가 짱짱하잖아요. 네. 되게 강하게 버티잖아요. 네. 근데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기이한 거네요. 그건 뭐냐면 시장이 불안한 거예요. 여기도.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세제 개편 얘기 나오니까 금융주하고 지주회사 주가 급락해 버렸잖아요. 네. 삼성전자로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 종목 수가 압축되거든요. 제 얘기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편안하게 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말씀해주신 부분들 잘 고려해서 저희가 이번 주도 열심히 좀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유익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마켓 비하인드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국내 증시 오늘 어떻게 갈지 정말 시장의 움직임을 주도하는 그런 이슈들, 종목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마켓나우 1부와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